부산에서 시청 중인 정하원님 감사해요. 278조,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에너지 솔루션. 대한민국이 미국에 투자한 208조 원이 단 하루 만에 싹 다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체포 폭격의 충격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 한국 기술자 이탈로 미해군 전략 핵잠수함 22척의 수리 건조까지 전면 올스톱되며 미국 측 손실은 70조가 더 추가됐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최측근마저 피살, 정치는 흔들리고 내부는 분열, 경제는 폭망, 심지어 동맹까지 붕괴되며 한국인 체포 후 폭풍으로 그야말로 미국은 처참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비규환 미국의 심장을 찢어버리는 대한민국의 핵무장 폭격. 그날 미국은 창건 이래 처음으로 동맹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그 누구도 예상 못했던 대한민국 핵무장 폭격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잠깐 여러분이 사는 곳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감사 인사를 전해드릴게요. 저는 빅터 맥그레스, 미국 합참 전략기획 부의장입니다. 삼성 장군 계급이고요. 핵억제와 동맹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근무한 적이 있어서 그 나라를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날 새벽 제가 얼마나 착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는 펜타곤 지하 상황실에서 실시간 영상을 보고 있었거든요. 화면 속에는 한국 기술자들이 컨테이너 야드에서 작업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현대차 미국 법인 직원들이었어요. 새벽 작업이라 조명이 밝게 켜져 있었고 포크리프트 소리와 함께 평범한 항만의 풍경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헬기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화면 속 한국 기술자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처음엔 그들이 북한 특수부대라도 온 줄 알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헬기에서 내린 건 미군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이건 뭐지? 제가 중얼거렸을 때 화면 속에서는 이미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현장 책임자인 윤교민 팀장이 여권과 I-129 비자 복사본을 꺼내 들었어요. 우린 합법 비자입니다. 불법이 아니에요. 윤교민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 칼린이라는 요원은 그의 팔을 뒤로 비틀더니 타이 수갑과 철제 족쇄를 채웠어요. 윤교민이 바닥에 얼굴을 찍히며 절규하더라고요. 대한민국 국민 팔을 꺾고 심지어 쇠사슬로 묶는 게 어디 있냐면서요. 그런데 체포장교 스티브의 말은 명확하고 강압적이었죠. 상부 명령이다. 입 다물고 싹 다 끌려가라. 칼린의 말이 상황실에 울려 퍼졌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동료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려다가 총구가 겨눠지자 손을 들어야 했습니다. 순식간에 현대차 공장은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현장이 되었죠. 그때 제가 한국에서 근무할 때 만났던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성실하고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미국과의 동맹을 진심으로 믿고 있었고 함께 일하는 걸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건 단속이 아니야. 무언가 미국의 의도가 있는 게 분명해. 제가 옆에 있던 참모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최근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했잖아. 이건 한국에 대한 우방국으로서 경고야. 그때 상황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모두들 화면을 보면서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다고 아무 죄 없는 민간인 한국 기업인들을 쇠사슬로 묶는 게 이게 정말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날 오후 백악관에서는 또 다른 폭탄이 터졌습니다. 무역 대표부 데이비드 콜먼이 한국 전기차에 20%, 철강에 15%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어요. 심지어 미국 국방부는 방위비 5배 증액안을 다시 꺼내들었고요. 상무장관 마이클 윌슨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언했습니다. 중국 전승절에 한국 국회의장을 보낸 것, 현대차 미국인 고용 확대 거부한 것에 대한 보복 패키지입니다. 한국인들은 동맹이라는 이유로 미국을 깔보고 있는 게 분명해요. 윌슨의 말이 맞았어요. 이건 미국 의계획된 압박이었고 노골적인 한국 길들이기였습니다. 한국이 최근 중국과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자 트럼프 정부가 선제 타격을 가한 거였죠. 서울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제가 아는 한국이라면 조용히 넘어갈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거든요.
미국이 압박하면 어떻게든 타협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청와대에서 나온 소식은 예상과 달랐어요. 외교안보실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동맹 재정립 카드, 이제 꺼낼 때입니다. 과기부에서는 더 놀라운 보고서를 올렸어요. 플루토늄 재처리 연구 즉시 가속 가능합니다. 이 한 줄을 보는 순간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다른 길을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지금까지 미국 해구산 아래 만족해하던 나라가 아니었어요. 주한미군 철수는 초강력 카드로 꺼낼 수 있다고 해도 플루토늄을 건드는 건 핵개발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동아시아 안보판 자체가 뒤틀리는 엄청난 일이었거든요. 같은 시각 한국 사람들이 수갑찬 영상이 SNS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은 부끄러운 트럼프 물러나라는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번지면서 미국 전역의 한인 커뮤니티가 들끓었어요. 그때 알렉사 김이라는 한국계 미국인 리더가 첫 집회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제가 화면을 끄며 중얼거렸어요. 우리 미국이 불씨를 뿌렸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게 일시적인 갈등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몇 번 항의하다가 결국 원래대로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지난 수십 년간 그래왔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한국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걸 곧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보여준 반응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거든요. 이건 단순한 외교적 항의가 아니었어요. 근본적인 관계 재정립을 원하는 신호였습니다. 윤교민 팀장이 수갑에 채여 끌려가는 모습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의 절규하는 얼굴, 동료들의 공포에 질린 표정, 총구 앞에서 손을 들어야 했던 무력감. 이 모든 게 한국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동맹국 국민을 범죄자 취급한 거였어요. 아무리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려고 해도 이건 너무 과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을 거예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한국의 핵개발 카드와 핵연료 재처리 관련 입장이었어요. 그날 밤 제가 쓴 일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실수를 했다. 한국을 압박하려다가 오히려 그들을 다른 길로 내몰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의 시작인지 몰랐어요. 수갑 사건이 한국의 핵무장으로 이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목격한 건 단순한 외교적 마찰이 아니라 한국이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결정적 순간이었거든요. 체포 사건 다음 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합참 대표로 참석했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대부분 참석자들이 이번 일을 단순한 행정조치 정도로 여기고 있었거든요. 국무장관 존 윌리엄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소한 행정 문제입니다. 며칠 지나면 잠잠해질 겁니다. 윌리엄스는 한국의 반발을 완전히 과소평가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 순순히 따라왔던 경험 때문이었죠. 하지만 저는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상무장관 마이클 윌슨이 계산서를 흔들며 반박했어요. 삼성, 현대, LG 모두 투자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고용 50만 명 이상이 영향받을 수 있어요. 경제부 데이비스가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삼성만 해도 조지아에 170억 달러입니다. 현대차와 LG 배터리 플랜트는 70억 달러예요. 합치면 208조 원 규모입니다. 일본, 독일, 영국이 줄줄이 빠지면 총 피해 1조 달러 이상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1조 달러라는 숫자가 주는 무게감 때문이었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한국이 감히 우리한테 대드나? 지금까지 우리 말 잘 듣던 애들이 갑자기 왜 이래? 대통령의 말에서 한국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가 드러났어요. 한국을 여전히 종속적인 하청국 정도로 여기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상원 외교위원회 존 밀러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밀러 의원은 트럼프 정부 정책에 일찍부터 반대해온 인물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기술자를 내쫓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한국이 철수하면 일본, 독일, 영국도 따라갑니다. 이건 미국 제조업 심장마비입니다.
밀러 의원의 말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미국 내부에서도 균열이 시작됐어요. CNN은 트럼프 정부 동맹의 자해적 오만이라는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한국이 큰 변화를 시도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합참에 보고서를 올릴 때도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절대 못 나간다. 수십 년간 종속과 순응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은 판단이었어요. 저 역시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에서 나온 소식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합참의장 이재훈 장군이 대통령 한서진에게 올린 보고서 내용이 정보망을 통해 전해졌어요. SLBM 현무 핵잠까지 임계점 도달했습니다. 미국이 수갑을 채운 이상 속도를 높일 명분이 섰습니다. 이 보고를 받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한국이 정말로 핵무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지금까지 미국 해구산에 의존해온 나라가 독자적인 길을 선택하려 한다는 거였습니다. 외교부는 48시간 내 석방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재처리 카드까지 언급한 극비 문서가 유출됐거든요.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 가동 준비 완료. 정치적 결단만 남았음. 이 정보를 받았을 때 제가 느낀 충격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한국이 진짜로 게임의 룰을 바꾸려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건 단순한 외교적 항의가 아니었어요. 그날 밤 일지를 쓰면서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우린 스스로 한국의 핵시계를 앞당겼다. 한국의 반응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놀라움이었어요. 그동안 순종적이라고 생각했던 나라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줄 몰랐거든요. 수갑 사건이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한국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미국 내 여론도 분열되기 시작했어요. 조지아 주민들은 현대차 공장 폐쇄를 우려했고 텍사스 주민들은 삼성 반도체 공장 축소를 걱정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훨씬 컸거든요. 한국계 미국인들의 반발도 거셌어요. 알렉사 김이 주도하는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 체인스 오브 쉐임 해시태그는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궜고 한국 기술자들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정당한 일을 하던 사람들을 왜 범죄자 취급하느냐? 동맹국 국민을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거냐? 이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대한국 정책이 미국 사회 내부에서도 지지를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여전히 1950년대의 그 나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의 한국은 이미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 있었어요. 경제력도 그렇고 기술력도 그렇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강대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는 나라가 된 거예요. 수갑 사건은 그런 변화된 한국의 모습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습니다. 펜타곤에서 나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가 한국을 압박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낸 건 아닐까요? 동맹국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한국이 보여준 반응은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었어요. 철저히 계산된 전략적 움직임이었습니다. 재처리 카드를 꺼내든 것도 핵무장 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모두 미국의 압박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었거든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예전의 그 나라가 아니라는 걸요.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건 새로운 한국이었어요. 자신의 길을 스스로 결정하려는 나라 말입니다. 체포 사건이 일어난 지 사흘 후 용산 지하벙커에서 한국 대통령의 긴급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펜타곤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봤어요. 한서진 대통령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하는 모습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수갑의 굴욕을 핵억제의 기회로 바꾸겠습니다. 한국은 핵주권을 회복합니다. 그 순간 상황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핵무장을 선언한 거였거든요. 지금까지 예상만 했던 일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어요. 합참의장 이재훈 장군이 나와서 무기와 시설 실사 영상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면들은 제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먼저 SLBM 발사 장면이 나왔는데 해저 400m에서 콜드런치로 시작해 점화되는 모습이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화염 기둥이 바다 위로 솟구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마치 수갑에 쇠사슬을 태워버리는 횃불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이 굴욕을 힘으로 바꾸는 순간이었습니다. 현무 극초음 속 미사일 시연도 충격적이었어요. 정확도 1m, 사거리 3000km. 부산에서 괌까지 12분이면 도달한다는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의 기술력에 새삼 놀랐습니다. 이건 미국 수준이었어요. 핵잠수함 원자로 시제품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임계 달성, 안전개통 이중화 로그까지 모든 데이터가 투명하게 나왔어요. 파주 제철이 라인에서는 플루토늄 추출 시험까지 했는데 IAEA 옵서버가 함께 있어서 국제적 신뢰성도 확보한 모습이었습니다. 광화문 대형 스크린 앞에 모인 시민들의 반응이 화면에 잡혔어요. 폭발적인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퇴역장교 한 분이 주먹을 불끈 쥐며 외쳤어요. 이제 누구도 우리에게 수갑 못 채운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분했을지 이해가 됐거든요. 수갑 사건이 단순한 법적 조치가 아니라 민족적 자존심에 상처를 준 사건이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펜타곤으로 돌아와서 저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쇼가 아니라 킥오프다. 우리가 이걸 불러낸 거다. 한국의 발표를 지켜본 국제사회의 반응도 즉각 나타났어요. 독일 군사학자 한스 밀러의 논평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비핵국 최초로 완성형 억제 체계를 갖췄다. 미국이 존중하지 않으면 동맹이 무너진다. 밀러의 분석은 정확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완전한 시스템이었거든요. 탐지부터 타격까지 생존성부터 지휘 통제까지 모든 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일본의 반응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방위성 브리핑룸에서 장군들이 지도를 던지며 절망하는 모습이 보도됐습니다. 사토 전 장성의 말이 특히 기억에 남았어요. 우린 50년을 잃었다. 한국은 이미 우리 머리 위에 있다. 중국 환구시보는 작은 나라의 핵, 거인의 균형을 무너뜨리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했고 영국 가디언은 트럼프 체포가 서울의 핵폭풍을 불렀다고 분석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근무했던 시절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때 만났던 한국 사람들은 정말 성실하고 똑똑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주눅 들어있는 면도 있었어요. 강대국 앞에서는 항상 조심스러워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본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신감이 넘쳤고 당당했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수갑 사건이 그런 변화의 촉매가 된 거였죠. 한국이 공개한 기술들을 분석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미국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거든요. 특히 극초음 속 기술과 스텔스 잠수함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이 언제 이런 실력을 갖게 된 거였을까요?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이 이 모든 걸 은밀하게 준비해왔다는 사실이었어요. 미국 정보기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든요. 한국의 정보보안 능력도 대단했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 시민들의 반응을 보면서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핵무장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압도적이었거든요. 보통 핵무장은 논란이 많은 이슈인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환영받고 있었어요. 수갑 사건이 그만큼 큰 충격을 줬다는 뜻이었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시민 인터뷰를 보니 이런 말들이 나왔어요. 이제야 진짜 독립국가가 된 기분이다. 미국이 우리를 무시했으니까 우리도 우리 길을 가야지. 수갑찬 우리 기술자들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났다.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미국 정부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 대가가 이렇게 클 줄 몰랐거든요. 그날 밤 일지에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무기 구매국이 아니라 안보 공급국이 됐다. 정말 그랬어요.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히 무기를 산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든 완성품이었거든요. 이제 한국은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독자적인 안보 능력을 가진 나라가 된 거였습니다. 도쿄에서 들려온 시민 반응도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은 무섭도록 빨라.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의 변화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수갑 사건이 일어난 지 사흘 만에 핵주권을 선언하고 완성된 무기 체계를 공개했거든요. 베를린에서 열린 안보 포럼에서 한스 밀러가 한 말이 특히 기억에 남았어요. 미국이 한국을 파트너로 대우하지 않으면 고립은 미국의 몫이다. 밀러의 말이 예언처럼 들렸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갖게 된 이상 미국도 기존 방식으로는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해야 할 때가 온 거였어요. 그런데 워싱턴의 분위기는 여전히 안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강경파들은 한국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압박하면 굴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종속적인 동맹국이 아니라 대등한 파트너로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제 생각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의 핵주권 선언 이후 백악관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책상을 내리치는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어요. 저는 그날 국가안보회의에 참석했는데 대통령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컨더리 제재, 달러 차단, 전면 관세. 전부 동시에 박아라. 트럼프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어요. 한국이 핵무장을 공개한 충격이 그만큼 컸다는 뜻이었죠. 지금까지 순종적이라고 여겼던 나라가 갑자기 이런 카드를 꺼내들자 당황한 거였습니다. 국토안보부 장관 알레한드로 로드리게스가 더욱 강경한 입장을 내놨어요. 핵 도미노를 막으려면 한국을 무릎 꿇려야 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따라할까봐 두렵습니다. 로드리게스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어요. 한국이 성공하면 일본, 대만, 심지어 독일까지 핵무장을 고려할 수 있었거든요. 미국 중심의 핵 질서가 완전히 무너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었어요. 이미 한국이 핵주권을 선언한 상황에서 더 압박하는 게 과연 해답일까요? 오히려 한국을 더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었거든요. 회의가 끝나자마자 월가에서 패닉이 시작됐습니다. 다우지수가 3% 폭락했고 애플은 9%, 테슬라는 13%나 떨어졌어요. 한국과의 갈등이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투자자들이 직감한 거였죠. 특히 반도체와 전기차 관련 주식들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공급을 중단하면 애플과 엔비디아가 어떻게 될까요?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철수하면 전기차 생태계는 어떻게 될까요? 서울에서는 이미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기재부가 긴급 패키지를 발표했는데 원화와 위안화 직거래 확대, 에너지 6개월 비축, 수출입보험 전액 보증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경제 압박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했다는 걸 보여주는 조치였어요. 베를린 포럼에서 한스 밀러가 한 발언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핵주권 문턱을 넘었다. 미국이 지금 할 일은 압박이 아니라 재설계다. 압박은 반발을 낳을 뿐이다. 밀러의 분석이 정확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기술력과 의지를 보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선 것 같았거든요. 이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건 한국과 어떻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지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몇십 년간 우리 명령만 듣는 하천국이었다. 그런데 이제 감히 우리 눈을 똑바로 본다고?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듣고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한국이 더 이상 예전의 그 나라가 아니라는 걸 왜 이해하지 못할까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인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보고서를 쓰면서 이런 문장을 남겼어요. 대통령은 현실을 외면했다. 한국의 핵주권은 이제 정책 상수다. 정말 그랬어요. 한국이 핵무장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거든요. 특히 수갑 사건으로 상처받은 국민 감정을 고려하면 더욱 그랬습니다. 유럽 안보센터에서 나온 보고서도 흥미로웠어요. 한국 억제력은 나토 자산으로 편입 가능이라는 내용이었는데 유럽도 한국의 변화를 기회로 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소외시키면 유럽이 한국을 끌어안을 수도 있었어요.
서울에서는 과기부가 핵주기 검증위원회를 설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제검증을 동행하겠다는 뜻이었죠.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서도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이었어요. 정말 영리한 접근이었습니다. 미국 내 한인 커뮤니티의 움직임도 활발해졌어요. 알렉사 김이 조지아 의사당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인을 감옥에 넣으면 우리 노동도 감옥에 갇힌다. 정말 적절한 표현이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을 체포한 게 결국 미국 경제에도 독이 된다는 걸 정확히 지적한 거였거든요. 그런 와중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 상황을 틈타 도발을 시도한 거였죠. 하지만 한국의 L-3이 3발 모두 100% 요격했어요. 한국의 방어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다시 한번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서울 금융시장은 일시적으로 급락했지만 기재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금세 안정을 되찾았어요. 원화 유동성 백스톱과 수출입보험 전액 보증이 시장 신뢰를 회복시킨 거였죠. 한국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도 상당했습니다. 장도연 가족의 기자회견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장도연은 체포된 기술자 중 한 명이었는데 그의 가족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건 정치가 아니라 사람 문제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정치적 계산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있었거든요. 동맹국 국민을 이렇게 대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마스가 70조 프로젝트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아리조나 희소금속과 반도체 통합망 프로젝트인데 협력사 두 곳이 철회를 확정했습니다. 한국과의 갈등이 다른 동맹국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거였어요. 저는 그때부터 정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하나를 압박하려다가 전체 동맹 체계가 흔들릴 수도 있었거든요. 다른 나라들도 미국의 일방적인 압박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펜타곤 해군 회의에서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하이오급과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3척의 정비가 지연된다는 거였어요. 기술 고문이 설명하더군요. 핵연료 모듈은 한국 외 제작 불가합니다. 대체 리드타임 18에서 24개월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이 미국 핵잠수함 정비에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보안 경고 보고서에는 72일 내 태평양 억제 공백 발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소식을 듣고 절규했어요. 현대차 쫓아내랬더니 핵잠도 못 고치고 마스가 70조도 무너졌다. 빌어먹을. 대통령의 분노와 당황이 그대로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한국을 압박하려던 정책이 오히려 미국 자신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날 상관에게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한국 철수로 안보 공백이 열렸습니다. 더 밀면 무너지는 건 우리입니다. 정말 그런 상황이었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경제력이 미국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야 깨닫게 된 거였죠. 하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와 있었습니다. 한국의 핵주권 선언이 있은 지 일주일 후 경북 동해안에서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외 무관과 분석가 120명을 초청한 실사 시연이었어요. 저도 합참 대표로 참석했는데 정말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이 준비한 건 단순한 무기 시연이 아니었어요. 완전한 K핵 억제 패키지의 입체적 공개였습니다. 실시간 데이터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능력을 정확히 보여주려는 의도였죠. 먼저 SLBM 2차 타격 시퀀스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선제 타격부터 분산 C2 유지, 10분 내 응징까지 전 과정이 실시간으로 진행됐어요. 영국 IISS의 데이비드 클라크가 제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나토급이 아니라 그 이상이다. 클라크의 말이 과장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시스템 통합도는 정말 놀라웠거든요. 각 무기 체계가 독립적으로 작동하면서도 완벽하게 연동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무 극초음속 미사일 시연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제주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태평양 표적을 15분 만에 정확히 명중시켰습니다. 일본에서 온 사토 전 장성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요격 불가능하다. 일본은 방정식을 다시 써야 한다.
사토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동북아 군사 균형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한국이 지역 최강의 억제력을 갖게 된 거였어요. 더 이상 누구도 한국을 함부로 위협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극저주파 지휘망 시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EMP 상황에서도 100% 통신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생존성 확보 능력에 감탄했어요. 핵 공격을 받아도 반격할 수 있다는 의미였거든요. 양자암호 백홀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해외 레드팀이 해킹을 시도했지만 전부 실패했어요. 한국의 사이버 보안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삼축 통합 전장 시뮬레이션에서는 킬체인, KMPR, KAMD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북한의 어떤 위협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정말 완벽한 방어와 공격의 조화였어요. 핵잠수함 독자 건조 브리핑에서는 소음, 노심, 장기순항 데이터가 공개됐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세계 최고 수준의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거였어요. 더 이상 다른 나라에 의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재처리 라인 공개는 특히 의미가 컸어요. IAEA 옵서버가 동석한 가운데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제적 도덕성을 확보한 거였거든요.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서도 국제 규범을 존중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CNN 앵커가 생중계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트럼프 정부의 포갑이 한국을 6번째 완성형 핵억제 강국으로 만들었다. 정말 아이러니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려다가 오히려 더 강한 나라로 만들어버린 거였어요. 수갑 사건이 한국 핵무장의 결정적 계기가 된 셈이었죠. 저는 그날 밤 펜타곤으로 돌아가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한국은 무기 구매국이 아니라 안보 공급국이 됐다. 정말 그랬어요. 이제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사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최고 수준의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된 거였습니다. 어쩌면 미국이 한국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었어요. 도쿄 긴자에서 들려온 시민 반응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무섭도록 빨라. 정말 그랬어요. 한국의 변화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런 수준의 기술을 완성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베를린 포럼에서 한스 밀러가 한 말이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파트너로 대우하지 않으면 고립은 미국의 몫이다. 밀러의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갖게 된 이상 미국도 기존 방식으로는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관계를 완전히 재정립해야 할 시점이 온 거였어요. 시연을 지켜본 각국 무관들의 반응도 다양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한국의 능력에 감탄했고 아시아 국가들은 충격받은 기색이 역력했어요. 특히 일본 대표단은 거의 멘붕 상태였습니다. 프랑스 무관이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동북아 게임이 완전히 바뀌었군요. 정말 그랬어요. 한국이 핵무장을 완성함으로써 동북아 군사 균형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거였습니다. 중국도 러시아도 북한도 이제 한국을 함부로 위협할 수 없게 됐어요. 한국 기술진들의 자신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나라 눈치를 보지 않는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수갑 사건으로 상처받았던 자존심을 이렇게 회복한 거였죠. 이재훈 합참의장이 마지막에 한 말이 특히 기억에 남았어요. 우리는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함께 책임지는 동맹이 되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의 변화가 얼마나 근본적인지 깨달았어요. 단순히 무기를 갖춘 게 아니라 국가 정체성 자체가 바뀐 거였거든요. 시연이 끝나고 각국 분석가들과 대화를 나눠봤는데 모두들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어요. 더 이상 중견국이 아니라 지역 강국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독일 분석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무력이 아니라 완성된 전략입니다. 정말 인상적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한국이 준비한 건 개별 무기가 아니라 통합된 전략 시스템이었거든요. 모든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완벽한 억제력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중국 관찰자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어요. 표면적으로는 평정을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상당히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 능력을 갖게 되면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했거든요.
러시아 대표의 반응은 더욱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미국의 동맹이 강해지는 걸 우려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독자적 행보를 흥미롭게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시연장에서 만난 한국 연구진과 대화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이들의 기술적 이해도와 전략적 사고가 세계 최고 수준이었거든요. 한국이 언제 이런 인재들을 키웠는지 궁금했습니다. 특히 젊은 연구원들의 자신감이 인상적이었어요. 더 이상 선진국 기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길을 개척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수갑 사건이 이들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된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숙소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모두들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더 이상 예전의 한국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다는 거였죠.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쓰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라 새로운 국가 비전의 선언이었다고요. 이제 미국도 한국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봐야 할 때가 온 거였습니다. 한국의 K-핵억제 패키지 공개 이후 워싱턴 강경파들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우려스러웠어요. 한국이 이미 선을 넘었다는 걸 보여줬는데도 여전히 압박으로 해결하려 했거든요. 워싱턴에서는 한국 기관 3곳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 초안이 회람되기 시작했습니다. 과기부 산하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 그리고 핵심 방산업체가 타깃이었어요. 정말 위험한 발상이었습니다. 한국을 더 자극할 뿐이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북한이 또 도발을 시도했습니다. 미사일 3발을 연속으로 발사한 거였어요. 아마 한미 갈등 상황을 이용해서 존재감을 드러내려 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북한에게 더 큰 절망만 안겨줬어요. 한국의 L3 시스템이 3발 모두 100% 요격해버린 거였거든요. 정확도와 반응 속도가 정말 놀라웠어요.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주요 위협수단이 완전히 무력화됐다는 걸 확인한 셈이었습니다. 서울 금융시장은 일시적으로 급락했습니다. 미국의 제재 가능성과 북한 도발이 겹치면서 투자자들이 불안해한 거였어요. 하지만 한국 정부의 대응은 정말 신속했습니다. 기재부가 즉시 원화 유동성 백스톱을 발표했고 수출입보험 전액 보증도 선언했어요. 시장 안정화를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였죠. 그 결과 금융시장은 하루 만에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장도연 가족의 기자회견이 그때 열렸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장도연은 체포된 기술자 중 한 명이었거든요. 그의 부인과 어린 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건 정치가 아니라 사람 문제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무고한 가정을 이렇게 파괴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었을까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개인의 삶을 희생시키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마스가 70조 프로젝트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리조나 희소금속과 반도체 통합망 프로젝트였는데 협력사 2곳이 철회를 확정했어요. 한국과의 갈등이 다른 동맹국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독일과 네덜란드 기업들이었는데 이들은 한국과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었거든요.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면 자신들도 곤란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았어요. 동맹 체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였죠. 펜타곤 해군 회의에서 들은 소식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오하이오급과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3척의 정비가 지연된다는 거였어요. 기술 고문이 설명한 내용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핵연료 모듈은 한국 외 제작 불가능합니다. 대체 리드 타임은 18에서 24개월입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이 미국 핵잠수함 정비에 그렇게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부품들을 한국에서 공급받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보안 경고 보고서에는 더 심각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72일 내 태평양 억제 공백 발생이라는 문장이었습니다. 한국과의 갈등이 미국 자신의 안보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보고를 받고 절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대차 쫓아내랬더니 핵잠도 못 고치고 마스가 70조도 무너졌다. 빌어먹을. 대통령의 분노와 당황이 그대로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한국을 압박하려던 정책이 오히려 미국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거였죠. 저는 그날 상관에게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한국 철수로 안보 공백이 열렸습니다. 더 밀면 무너지는 건 우리입니다. 정말 그런 상황이었어요. 한국 없이는 미국의 태평양 전략 자체가 흔들릴 수 있었거든요. 기술적 의존도가 생각보다 훨씬 높았던 거였습니다. 한국계 미국인들의 시위도 더욱 격렬해졌어요. 알렉사 김이 이끄는 집회가 전국으로 확산됐는데 이제는 한국계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계, 심지어 백인들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의는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는 슬로건이 인기를 끌었어요. 수갑 사건이 단순한 한미 갈등을 넘어서 인권과 정의의 문제로 확산된 거였죠. 미국 사회 내부에서도 트럼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높아졌습니다. 유럽의 반응도 주목할 만했어요. 독일 총리가 공식 석상에서 동맹은 상호 존중에 기반해야 한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명백히 미국의 대한국 정책을 비판한 거였어요. 프랑스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나토 회의에서도 한국 문제가 거론됐다고 들었어요. 일부 회원국들이 미국의 일방적 압박이 동맹 정신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거였죠.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더욱 흥미로웠어요. 표면적으로는 한국의 핵무장을 우려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한미 갈등을 이용해 한국을 자신들 쪽으로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한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푸틴이 한국의 주권적 결정을 존중한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는 한국의 핵무장을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메시지로 해석됐어요. 미국의 압박에 맞서는 한국을 지원하겠다는 의미였죠. 일본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완성하면 동북아 군사 균형이 일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해지거든요. 기시다 총리가 긴급히 워싱턴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 회담에서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강경 입장을 고수했거든요. 일본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했을 거예요. 동맹국인 미국이 또 다른 동맹국인 한국과 갈등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을 테니까요. 북한의 반응도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한미 갈등을 환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핵무장을 두려워했습니다. 자신들의 유일한 대남 우위였던 핵무기가 무의미해질 수 있었거든요. 김정은이 긴급히 중국을 방문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마 한국의 핵무장에 어떻게 대응할지 시진핑과 논의했을 것 같았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거예요. 저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말 착잡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려다가 오히려 더 복잡한 국제 정세를 만들어낸 거였거든요. 동맹 체계는 흔들리고 안보 공백은 생기고 경제적 손실은 늘어나고 있었어요. 가장 문제였던 건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한국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 했어요. 더 압박하면 한국이 굴복할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한국이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걸요. 수갑 사건으로 상처받은 국민 감정, 완성된 핵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국가 정체성에 대한 의지. 이 모든 게 한국을 되돌릴 수 없는 길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서울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나온 성명을 받아본 순간 저는 정말 큰 변곡점이 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NPT 제4조 자주권 회복, 핵주기 동결 해제, 핵억제 7능력 앞당김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거든요. 한국이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선언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대기업들이 동시에 폭탄 선언을 터뜨렸어요. 삼성, 현대, LG가 미국 내 208조 원 투자 철회를 통보했고 마스가 70조 프로젝트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총 278조 원의 공백이 생긴 거였어요. 제가 펜타곤에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의 충격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이건 단순한 경제적 손실이 아니었어요. 미국의 제조업 부활 전략 자체가 무너지는 순간이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토록 자랑했던 성과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였습니다. 조지아주에서는 현대차 공장 근로자들이 집회를 열었어요.
브링댐 백 이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한국 기업들의 복귀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정치적 갈등보다 생계가 더 중요했거든요. 한국 기업들이 떠나면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상황이었어요. 텍사스에서도 비슷한 집회가 열렸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이 축소되면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게 뻔했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시민들이 한국 기업들을 지지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였어요. 해군 보고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핵잠수함 3척 정비 지연이 확정됐고 서태평양 배치에 구멍이 생긴다는 내용이었어요. 중국의 해군력 확장 시기에 이런 공백이 생긴다는 건 정말 치명적이었습니다. 독일의 한스 밀러가 베를린 포럼에서 한 분석이 정확했어요. 경제와 군사 동시 타격이다. 한국은 최강 교섭력을 얻었다. 정말 그랬어요. 한국이 경제 카드와 안보 카드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미국을 궁지에 몰아넣은 거였거든요. 이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거의 없어졌어요. 백악관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절규가 복도까지 들렸다고 하더군요. 278조 날리고 핵잠 못 고치고 한국에게 잘못했다가 개박살이라니. 대통령의 이런 반응을 들으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상황의 심각성에 걱정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전략적 사고에 감탄했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계산된 움직임이었거든요. 참모들은 모두 침묵했어요. 이제 와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한국을 무시하고 압박하자던 사람들도 할 말이 없어진 거였죠. 현실이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렸거든요. 저는 그때 상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맹은 명령이 아니라 합의입니다. 정말 그랬어요. 미국이 그동안 착각하고 있었던 거였죠. 동맹국들이 미국의 명령에 무조건 따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특히 한국 같은 나라는 더 이상 일방적인 압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반응도 즉각 나타났어요. 주요 지수들이 대폭락했고 특히 제조업과 기술주들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투자자들이 한미 갈등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한 거였어요. 애플 주가는 15%나 떨어졌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에서 메모리 반도체 공급을 받지 못하면 아이폰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었거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배터리 회사들의 공급 없이는 전기차 생산이 불가능했습니다. 상원에서는 존 밀러 의원이 긴급 청문회를 요구했어요. 트럼프 정부의 대한국 정책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조사하겠다는 거였죠.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미국 우선주의가 아니라 미국 고립주의다라는 비판이 쏟아졌어요. 동맹국을 이렇게 대하면서 어떻게 미국의 이익을 지킬 수 있겠느냐는 거였죠. 유럽의 반응도 신랄했습니다. 독일 총리는 동맹 관계의 기본을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고 프랑스 대통령도 상호 존중 없는 협력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어요.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려 했어요. 시진핑 주석이 한국의 전략적 협력을 제안했고 푸틴도 주권 존중을 강조하면서 한국에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미국의 실수가 오히려 경쟁국들에게 기회를 준 셈이었어요. 일본은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모르겠었을 테니까요. 한국의 핵무장은 일본에게 위협이지만 그렇다고 미국의 압박을 지지하기도 어려웠거든요. 북한의 반응은 더욱 복잡했어요. 한미 갈등은 환영하지만 한국의 핵무장은 악몽이었죠. 김정은이 중국을 또 방문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아마 절망적인 심정이었을 거예요. 저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미국 외교의 한계를 절감했습니다. 힘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이런 결과를 낳는다는 걸 생생하게 목격한 거였어요. 특히 한국 같은 나라를 상대로는 더욱 그랬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1950년대의 그 나라가 아니었어요. 경제력도 기술력도 무엇보다 국민의식도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런 변화를 미국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게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백악관에서는 결국 체포자 석방과 사과문 작성, 관세 동결 합의안이 논의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몰린 거였죠.
278조 원의 경제적 손실과 안보 공백을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도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자존심이 상해도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한 발 물러서야 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힘이 그만큼 강력했던 거예요. 저는 그때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동맹이라는 게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존중에 기반한 파트너십이어야 한다는 걸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잠재력을 가진 나라인지도 새삼 깨달았어요. 수갑 사건으로 시작된 이 모든 일들이 결국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게 정말 아이러니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굴복시키려다가 오히려 한국의 진짜 힘을 끌어낸 셈이었거든요. 애틀랜타 공항에서 임도윤 외교부 차관이 석방장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저는 펜타곤 상황실에서 지켜봤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한국 정부가 자국민을 데려오기 위해 차관급 인사를 직접 보낸 거였거든요. 윤교민 팀장과 동료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수갑 자국이 아직 남아있는 손목, 하지만 당당한 표정. 그들이 겪은 고통이 결국 한국 전체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걸 상징하는 장면이었어요. 임도윤 차관이 윤교민에게 말했습니다. 돌아갑시다. 우리 라인 다시 세워야죠. 윤교민의 대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국가는 사람을 지킨다. 그 한마디에 한국이라는 나라의 변화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개인을 희생시키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가 된 거였어요. 활주로에서 대한항공 전세기가 트랩을 내리는 모습도 상징적이었습니다. 쇠사슬 자국이 남은 손목이 그 트랩 난간을 잡는 순간 굴욕에서 자유로 가는 상징처럼 느껴졌거든요. 한국이 진정한 독립국가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울 귀환 행사에서 한서진 대통령이 한 연설은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내용이었어요. 보호받는 나라에서 함께 책임지는 동맹으로 갑니다. 우린 이제 세계 중심에 섰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국가가 된 거였거든요. 국제사회의 반응도 즉각 나타났습니다. 19개국이 한국 핵억제 대체 공급망 컨소시엄 가입을 선언했어요. 독일, 프랑스, 영국을 포함한 유럽 주요국들과 호주, 캐나다까지 참여한 거였죠. 이건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한국이 단순히 핵무장을 한 게 아니라 새로운 국제 질서의 중심이 된 거였거든요. 미국 중심의 1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미국도 결국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관세와 방위비 압박을 전면 재협상 테이블로 가져갔고 조지아 주의회는 한국에 대한 사과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토록 고집했던 강경 정책이 완전히 실패한 거였어요. 마스가 프로젝트도 동맹 공동주권 그리드로 재설계됐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함께 책임지는 구조가 된 거였어요. 정말 혁명적인 변화였습니다. 조지아 의사당에서 열린 알렉사 김의 연설도 잊을 수 없어요. 정의는 국적이 아니라 용기에서 나온다. 군중들이 코리아, 코리아를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국이 정말로 세계인들의 존경을 받는 나라가 됐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수갑 사건으로 시작된 갈등이 결국 한국의 위상을 크게 높인 셈이었어요. 인천 현대차 공장에서 장도연이 멈춰있던 라인에 럼버튼을 누르는 장면도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모니터에 KD 터런스 온라인이라는 글자가 점등되는 순간 한국이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걸 상징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동맹이라는 게 힘의 논리가 아니라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해야 한다는 걸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저력을 가진 나라인지도 새삼 깨달았어요. 수갑 사건은 분명히 굴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굴욕이 한국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어요. 마치 압축된 스프링이 더 높이 튀어오르는 것처럼 한국은 그 상처를 동력으로 삼아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낸 거였죠. 한국의 핵무장은 단순한 무력 증강이 아니었어요. 국가 정체성의 근본적인 변화였거든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이 보여준 전략적 사고와 실행력은 정말 놀라웠어요. 경제 카드와 안보 카드를 동시에 활용하면서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건 가히 교과서적인 외교 전략이었거든요.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국민들의 단결된 의지였어요. 핵무장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 경제적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는 인내심, 그리고 자국민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보여준 분노. 이 모든 게 한국을 더욱 강하게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됐어요. 더 이상 미국의 후견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대등한 파트너, 아니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의 의지, 위기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력, 그리고 장기적인 비전에 따른 일관된 정책 추진력은 정말 감탄스러웠어요. 미국도 한국에게서 배울 점이 많다는 걸 이번 사건을 통해 깨달았거든요. 한국의 변화는 동북아 전체, 나아가 세계 질서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작은 나라도 의지만 있다면 큰 나라와 대등하게 맞설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였어요. 이는 다른 중견국들에게도 큰 자신감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수갑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한국의 비상으로 끝난 거예요. 쇠사슬이 한국을 묶으려 했지만 오히려 그 쇠사슬을 끊고 더 높이 날아오르는 계기가 된 거였죠. 정말 드라마틱한 반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불굴의 의지와 지혜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보내고 싶어요.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와 독립을 쟁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미국과 한국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더 이상 상하 관계가 아닌 수평적 파트너십 말이에요. 이런 변화가 쉽지는 않겠지만 결국은 양국 모두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거라고 믿습니다. 한국의 이 놀라운 변화를 직접 목격할 수 있었던 건 제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순간을 생생하게 지켜본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다는 것,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